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시켜요. 연습으로 교정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닌가요? 오히려 더 경기력이 다운될 수 있어요. 자유형 양팔 타이밍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추천. 조금 전에는 발차기하고 팔 타이밍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저병 발차기를 이용해서 자유형하는 것 있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팔 타이밍 연습이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습이죠. 네. 그러니까 드릴은요 한 가지 목적만 가지를 않아요. 그 드릴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서 이 드릴은 어디에 좋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좋다로 들으셔야지 네. 무조건 이거야 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양팔은 우리가 초창기 때 많이 얘기했죠. 양팔 타이밍은 세 가지가 있다. 카약, 노멀, 그 다음에 파워 스트로크.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수영이라고 얘기하면은 노멀을 가지고 얘기하지 카약과 파워는 약간 스킬의 영역이니까 우리 노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보다 그걸 연습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암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차렷을 한 상태에서 한 팔로 자영하는 연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변형을 해가지고요. 허벅지에 있던 팔을 앞에 두고요. 앞에서 키판을 잡아요. 키판을 잡으면서 한 팔로 드릴을 할 거죠. 네. 그러면 내가 팔이 앞으로 갔을 때 원래는 이 앞에 있을 때 마지막 지점은 끝까지 민 다음에 머리 위까지 올라오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보면 딱 요 동작이 돼야 돼요. 아, 네, 원래는. 그렇죠. 이 동작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 키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밀면서 우리가 활을 당기듯이 네. 얘 팔을 같이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활을 당겼죠? 그러면서 밀면서 이쪽 팔도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킥판을 잡은 그렇죠? 채로요. 다시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그러면 우리 수영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동작을 같이 연습을 할 수 있고 여기는 또 어떻게 연습할 수 있냐면 일단 타이밍에만 연습을 하고 싶다면은 스노클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지만 이건 또 호흡 타이밍도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당기고 밀고 당기고 호흡하고 당기고 호흡하고 그래서 양팔 타이밍과 호흡 타이밍 물론 똑같은 거지만은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릴을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시켜요. 아, 그래요? 예, 가장 좋아하는 드릴이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드릴이고 롤링, 캐치, 피니시 거기에 맞는 타이밍, 호흡까지 같이 동시에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 드릴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댓글 보면 또 요즘 붙죠. 로핑 영법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로핑 영법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짝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거다 보니까 또 타이밍에 대해서 각자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더 좀 큰 것 같은데 로핑은 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소개한 이 드릴로 로핑 타이밍을 연습하는 선수들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국내는 그렇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해외 시합을 가다 보면은 이 드릴로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시키지는 않아요. 로핑을 개인의 영역으로 주지 따로 연습을 시키지는 않는데 일단 로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 타이밍이 빠르다는 거예요. 일반 수영보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팔로 갈 때 이 앞에 잡지 않고요 위에 잡아요. 위에 잡으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세게 밀면 밀수록 몸이 뜨죠. 네. 예, 호흡 타이밍을 좀 빨리 가져가면서 네. 여기서 팔을 당겼을 때 조금 전에 설명한 거는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당기면서 그때 호흡이 들어가지만은 로핑은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뒤에 잡지 말고 앞에 잡고 하다 보면은 뜨면서 몸이 같이 뜨게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한 거를 많이 좀 봤는데 글쎄요 이렇게 뭐 로핑의 타이밍을 가져가는 연습들을 해외 선수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병과 평형 몸통 동작의 가장 기초적인 연습 추천. 또 저병과 평형 어떻게 보면은 자유형과 배형과 다르게 소위 말해서 단축이라고 하나요? 배꼽 부분에서 이제 가로로 요 라인을 이용하는 영법이잖아요. 그렇죠. 영법을 만약에 두 가지로 나누면 장축과 단축이 있죠. 네. 장축은 배형하고 자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단축은 저병하고 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형하고 배형의 기본 움직임은 롤링이에요. 로테이션. 네. 근데 그렇다면은 저병하고 평형 같은 경우는 앞 뒤로 움직이는 어드레이션이라고 하죠. 네네. 예, 그 동작인데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쫙 모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섞여 있었지만은 단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움직임이 어디냐는 거죠. 평형에서는 바디 어드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호흡 후에 글라이딩도 해야 되고 네. 엉덩이도 올라야 되고 발차기를 찬 다음에 올려야 되고 저병은 가슴 누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병 킥도 있고 그렇죠. 이런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 움직임은 흉추와 요추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흉추와 요추의 움직임이 나와야 네. 나머지 동작들 접영킥이 가능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평형할 때 호흡한 다음에 글라이딩이 가능해지고 네네. 접영, 가슴 누르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체중 이동도 가능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흉추와 요추의 움직임이 기본적인 움직임인데 네네. 이거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슴 누르기 할 때는 가슴 누르기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접영킥은 또 접영 발차기 나름대로 또 접영 발차기하고 가슴 누르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추하고 흉추가 경직돼 있으면 연결을 시키지 못하죠. 흉추와 요추를 부드럽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연습으로 교정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닌가요? 네, 힘들어요. 네. 네, 힘든 부분이어서 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수영 연법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예, 평형하고 접영해서 바디 웨이브 네. 그런 동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이 동작이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네.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이 잘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동작을 먼저 연습하시고 하시면 훨씬 부드럽고요. 실질적으로 이 동작이 되면요 접영 발차기를 또 금방 배우세요. 이 동작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네. 동작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힙판을 잡고요. 무릎을 절대 굽히지 말고요. 엉덩이만 들었다 놨다.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할 때 가슴하고 팔이 움직이지 않게 힙판으로 고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해주시면은 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가 가능해요. 보통 보면은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상체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 접영 발차기 찰 때든 수영할 때든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추와 흉추의 움직임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작은 절대로 영법을 배우는 동작이 아니고 네. 앞으로 가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안 가도 되고요. 제자리에서 해도 되고 근데 이 동작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무릎을 굽히지 않아도요 발등에 압력이 조금씩 느껴져요. 네. 접영 발차기 하듯이. 네네. 절대 무릎을 굽혀서 하지 마시고 오직 요추와 흉추로만 그러니까 골반과 요 부분만 움직여서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동작을 반복하신 다음에 요게 조금 됐다 싶으면 이 동작의 크기를 좀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가슴이에요. 절대 가슴이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엉덩이를 들었는데 가슴이 같이 내려가면은 그냥 허리 접기가 된 거지. 절대로 요추 움직임, 흉추 움직임을 연습한 건 아니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골반과 흉추의 움직임이에요. 네. 그 부분이 움직이면서 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의 움직임을 활용하려면 절대로 무릎 굽히지 말고 네. 가슴 움직이지 말고 특히 팔 움직이지 말고 네. 근데 좀 더 큰 웨이브를 연습을 할 때는 가슴까지는 허용을 하되 절대 팔이 움직이면 안 돼요. 큰 움직임을 하다 보면은 가슴에 뒤에는 흉추 운동이 더 되겠죠? 근데 팔까지 같이 움직여버리면은 흉추 움직임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움직임은 골반의 움직임을 먼저 연습하고 큰 움직임은 흉추를 이제 움직임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팔이 움직이면 안 돼요. 예. 킥판이나 이런 걸로 고정해놓고 해도 상관없나요? 힙합을 고정을 시키고 해야 돼요. 시키고. 물론 이제 네. 어느 정도 움직임을 내가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들은 킥판 없이도 컨트롤 하는데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킥판을 잡고 최대한 팔을 고정시키고 이 움직임을 먼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접영 발차기 그 다음에 웨이브를 배우신다면 좀 더 쉽게 배우고요. 근데 제가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이 움직임 연습하죠. 네. 그러면 접영 발차기 하루 만에 끝나요. 진짜요? 예. 당장 해봐야겠는데요? 하루 만에 끝난다는 기준은 접영 발차기의 형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 연습하죠? 그럼 접영 발차기 정말 금방 끝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당장 내일 아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형 스트로크 감각 익히기 드릴. 스트로크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발차기를 하고 글라이딩을 할 때 일단 쭉 펴고 머리가 너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글라이딩을 한 다음에 크게 모을 필요는 없다. 그냥 그 가슴 앞에서만 끝나도 되니까 빨리 모아가지고 길게 쭉 던지는 데 집중해라.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글라이딩에서 바로 모아요? 네?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몰라요. 왜냐면은 네. 이게 아마 평형 스트로크 익힐 때 모든 코치들이나 네. 모든 배운 사람이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올림픽 영상을 가만히 보세요. 네.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다 틀려요. 자유형보다 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형은요 휘어 젖는 거예요. 나머지 동작은 당기는 동작이죠. 네. 당기는 동작인데 평형은요 당기는 동작이 아니라 휘어 젖는 동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휘어 젖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임팩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물이 딱 손바닥에 압력이 가해진 그 지점. 네네. 그 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넓게 벌리고 어떤 사람은 작게 벌리고 어떤 사람은 깊게 벌리고 어떤 사람은 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임팩트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평형 스트로크인데 네. 그 전에 얘기할 때 평형에서 하이엘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이 엘보요? 네. 아웃스윕 할 때 그렇죠. 맞아요. 하이엘보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물 잡는 이거를 정렬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정렬시킨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유형만큼 완전 90도로 하지는 않지만 네. 평형도 마찬가지로 물 잡는 부위를 정렬시켜야 돼요. 네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정렬시키기도 하고 네. 누구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정렬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 잡는 부위 손끝부터 겨드랑이 끝까지 네. 그렇죠? 살타지 않는 부분 네. 그거를 정렬시키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 정렬시키는 과정을 아웃스윕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아웃스윕에서 그 다음에 인스윕이 되는 이 과정에서가 가장 추진력이 가장 센 거예요. 아웃스윕 할 때 추진력이 강한 게 아니고요. 네. 아웃스윕에서 인스윕을 들어오는 이 과정 전환할 있죠. 때. 네, 전환할 때. 네. 거기가 바로 임팩트 포인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스컬을 한다고 하죠. 네네네. 인스윕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얼만큼 내가 이 팔 전체로 인스윕을 할 수 있냐가 네.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평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변칙적으로 인스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웃윕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글라이딩으로 글라이딩으로. 넘어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흔치는 오. 않지만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네. 얼마큼 내가 스컬을 잘하게 임팩트 포인트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자형 타이밍 할 때 얘기하듯이 네. 근데 감각적으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모양은 있지만 그 기본적인 모양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물이 걸리는지 넓게 해야지 걸리는지 좁게 해야지 걸리는지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스트로크를 어느 정도 좀 배우신 분들 대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모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제가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스너클이 좀 필요하긴 해요. 네. 우리가 풀할 때 보드를 허벅지 사이에 끼죠. 그다음에 스너클을 낄 거예요. 스너클 끼고 스트로크를 할 때 이 감각을 연습할 때는 풀 스트로크로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웃스윕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전완근만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인스윕만 하는 거예요. 아웃스윕, 인스윕, 아웃스윕, 인스윕. 원래는 아웃스윕 팔 전체가 인스윕이 돼야죠. 네네. 그게 아니라 아웃스윕 전완근으로만 인스윕. 네. 그러면서 요 아웃스윕에서 인스윕 들어올 때 이 걸리는 물 감각 있죠. 네네. 그 감각을 연습을 해야 평형 스트로크를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냥 스컬링 연습하는 것랑 높은 포지션에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프런트 스컬이라고 하죠. 앞에서 네. 이 동작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미드 스크롤, 피니시 스트로크인데 네네. 평형 동작은요 프론트 스크롤에서 미들로 연결되는 동작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형은 당기기 동작이지만 네. 평형은 스컬 동작이에요. 네. 절대 당기는 동작이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이엘보가 있죠. 자유형처럼 완전히 하이엘보가 아니고 네. 세워주는 동작을 취해줘야지만 전체적으로 물 잡는 팔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평형 스트로크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내 발차기 형태에 따라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평형이 되게 예민한 종목인 게 네.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스트로크가 좋대. 여기다가 이걸 장착하죠. 네. 그러면 발차기가 안 맞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거기 때문에 어떤 선수는 A라는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장착했으면은 네. A라는 킥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거는 B 형태의 킥인데 거기다가 A라는 스트로크를 넣어버리면은 안 맞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상당히 달라. 좀 깊은 얘기인 거죠. 깊은 얘기인데 평형을 할 때 무조건 이 스트로크가 좋으니까 이 방식을 선택한다. 그거는 발차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히려 더 경기력이 다운될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평형 연습을 최근부터 조금씩 늘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병에 집착을 하다가 저병이 너무 안 늘어서 일단 평형 먼저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돼가지고 평형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임팩트 포인트에 대한 감을 좀 못 찾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글라이딩까지는 알겠어요. 글라이딩과 그 발차기 타이밍 요건 알겠는데 사실 물을 잡아서 다시 하는 이 팔 동작 자체가 뭔가 명확한 게 안 생겨요. 여기에서 추진력? 그러니까 팔 동작으로는 추진력이 애매한 느낌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발차기에서 이거를 끝까지 딱 모아줬을 때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은 이제 조금씩 알겠는데 스컬을 제가 연습을 그래도 꽤 많이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스컬로는 제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전환도 되게 쓰이는 느낌이 잘 나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코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프론트 스컬에서 미드 스컬로 전환되는 과정과 거기에서 추진력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감각적으로 좀 더 느낄 수 있으려면은 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흩어지기 쉬운 모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지기 쉬운 모래를 앞에서 내가 잘 모아가야지. 네. 급하게 모아가면은 다 흩어지겠죠. 그렇죠. 얘가 흩어지지 않게 잘 모아서 얘를 다시 잘 감싸 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다 흩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팩트 포인트가 내가 강하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이 다 그래요. 흐르는 물을 네. 내가 얼마큼 잘 감싸 오냐예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인스타인가 어디서 봤는데 진짜 좋은 표현을 한 외국 유튜버를 한번 봤는데 네. 휴지를 손바닥에 놓은 다음에 네. 이렇게 뒤집으면 떨어지죠.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살짝 이렇게 가죠. 네. 그게 평형 감각인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 이 바람 때문에 이 붙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가면은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내 손바닥에 달라붙는 형태로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와야지 물이 점점 쌓이면서 감각이 딱 오는 건데 네. 다 흩어진 물들만 잡으면 감각이 절대 오지는 않죠. 그래서 절대로 평형에서 네. 앞에서 급하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영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영도 캐치할 때 급하게 시작하면 물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달래면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큼 앞에 있는 물을 흩어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달궈서 네. 마지막에 얘가 모였을 때 얘를 착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를 탁 모은 다음에 모래가 많이 쌓이면 그 모래를 기반 삼아서 탁 밀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흐트러지면은 쌓일 모래가 없죠. 이 수영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참 이 비유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슷한 맥락을 얼마 전에도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비슷한 맥락이에요. 물 잡기에 관한 표현인데 저희 이제 수영 선생님이 저병이 제가 하도 안 되고 고생을 하고 자꾸 고민을 하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뭐 힘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힘이 계속 안 빠지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다들 눈 한 번씩 쓸어보잖아요. 넉가래로. 근데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인 곳을 넉가래로 밀 때 그냥 눈이 많다고 그냥 팍팍 쓸면 힘만 들지 그게 잘 쓸리냐. 그래서 그냥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지 자연스럽게 잘 쓸리지 않냐. 그렇죠. 저병 물잡기도 마찬가지다.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리려고만 하면 힘만 들고 물은 옆으로 다 새는데 이거를 눈 쓰는 그 감각으로 이렇게 좀 잡아와가지고 끝까지 밀려고 해야지 물이 많이 잡히고 끝까지 밀리지. 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거의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시작하고 그런 느낌을 끝내야지.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서서히 간 다음에 마지막에 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탁 하고 버려야죠. 그렇죠. 마지막에 피니시도 서서히 오다가 점점 빠르게 오다가 마지막에 탁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수영은 이런 것들을 되게 연구를 또 많이 해요. 또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스트로크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잖아요. 네. 그냥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있고 네. 처음에 빠르다가 점점 늦어지는 게 있고 네. 점점 빠르게 가는 게 있는데 네네. 당연히 점점 빠르게 가는 게 더 많은 추진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수영은 무조건 점점 빠르게 가야 돼. 스트로크 네네. 자체가 점점 빠르게 가는 거고 네. 점점 빠르게 가는 거지. 가장 나쁜 건 뭘까요? 가장 나쁜 거는 반대겠죠. 그 반대. 네. 속도 차이가 의미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났다고 얘기를 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템포로 수영하더라도요. 네. 리커버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캐치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피니시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반으로 나눴어요. 수중과 수면으로. 네. 나눴을 때 잘하는 선수일수록 물 위에서 하는 동작이 시간이 길고요. 물 속에서 하는 시간이 짧아요. 경기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비율이 같아져요. 리커버리는 급하게 하면서 물속에서는 그만큼 힘을 다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잘하는 선수일수록 리커버리는 부드럽게 오되 물속에서는 점점 빠르게 간결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했고 뭐 요거는 연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너무나 당연한 것들 너무 오래되고 당연한 것들 네네. 중에 한 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Q&A 때 받았던 질문들을 이번에는 한번 코치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일 힘든 게요. 네. 이거 말고도 딴 것 많은데 아. 그런 것들 네.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있고 이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드릴 연습하는 방법은 이런 경우에 A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A라는 사람은 A를 해야 되고 B라는 사람은 B를 해야 되는 맞죠.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초창기 때도 피디님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는 거는 뭐 한 80%, 70% 되는 얘기만 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고 저거 좀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다시 옛날처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아닐 때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각종 수영 관련 어떤 커뮤니티들 가서 좀 눈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구독자 수는 아직 그렇게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높진 않지만 수영에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거고 뭐 내 스타일은 이거고 할 때는 뭐 각자 다른 유튜버 분들 걸 봐도 되지만 정답이 뭐냐 라는 거를 알고 싶으면 더 코리아 스위밍 유튜브를 봐라. 약간 그런 게시물들을 보고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100%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코치님은 항상 원칙은 이거다, 그리고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이렇게 적용을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지금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100%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방식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네. 아까 평양 물잡기 얘기할 때도 밟혀서 하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시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수영을 배울 때 헷갈리지 않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데 너무 다들 정답을 찾아가려고요. 자꾸. 맞아요. 근데 뭐 사람이 키도 다 다르고 체중도 다 다르고 심지어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길이, 뭐 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길이,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자세, 이 자세만 하면 좋아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거 없고요. 네. 정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영 지도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총을 가지는 사람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관역에다가 맞춰야 돼요. 네. 그런데 한 발만 갖고 있어도 네. 한 발 잘 쏴가지고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 능력이지만은 네. 다양한 케이스를 알고 있다는 거는 청알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발을 놓치더라도 다시 장전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알고 있는 게 코치의 능력이고 네. 또 배우시는 분들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총알 한 발에 모든 거를 걸지 말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질문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